내수 회복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과 승인 건수는 각각 292조 1천억 원과 70억 7천만 건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4.1%, 6.9% 증가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6,38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보다 3.6% 감소한 건수인데요. 미분양 주택은 올해 초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지만 3월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166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6%나 껑충 뛴 수치인데요. 북미를 비롯한 각지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3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PMI는 51.5였는데요.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되고 50을 웃돌면 경기가 확장될 거라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난 27일이었죠.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과 인구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보완점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세법, 그러나 누구나 어려운 세법, 우리 생활 위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제도들 위주로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 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제도 운영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2023년 세법 개정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요. 불황과 세수 부족 속에서도 경기 반등 그리고 출산율 장려 등등에 대한 미래 대책까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이제 투자 촉진이라든지 민생 안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쪽에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안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쏟아낸 바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경기 변동성은 여전히 이제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또 생산성도 정체되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인구 출산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성장을 촉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를 확충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도 활력 도모 부분들을 갖다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라든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을 좀 조정하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의 어떤 내용들은 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번에 좀 아쉬움이 크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또 시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다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이번에 있어서 세제의 큰 물결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당히 민생 과정에 있어서 사람 서민들이라든지 또 청년층 또 신혼부부 이런 등등에 있어서 보다 좀 세 부담이 큰 부분들을 경감시켜 주는데 그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세수 부족 가운데에서도 미래까지 대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안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어떤 큰 폭의 세법 개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율 인하나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눈치도 좀 보고, 그죠? 좋은 말로는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최근에 이제 들어온 그 우리 세법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큰 이제 그 꼭지가 네 꼭지인데 큰 꼭지로 네. 이 중에 미래를 대비하는 인구 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이건 정말은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네. 처음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 지역 균형 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2023년도에 와서 인구가 정말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0.70이다. 조금 더 가면 0.61이다 이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0.7명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본래는 2.1명 정도 나오고 2.2가 나와야 이제 그대로 가는데 0.7을 놓는다는 것은 정말은 잘못하면 무서운 말로는 몇십 년 지나가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는 것이죠. 실제 2030년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3천만 명대로 떨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예측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혼이나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것은 정말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그전에도 신경을 썼지만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지방에 대한 인구가 자꾸 소멸하거든요. 네. 기초지방자치단체 한 230개 중에 80여 개가 지금 소멸되고 있다고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ODG라고 그러죠. 이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현재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했고, 여기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현재 구체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네.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경기가 활력이 떨어져 있는데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미래 어떤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대비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맞이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서민층 이쪽에 있어서 또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직장인이라면 항상 관심이 많은 게 연말이면 소득 공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어떤 소득 공제 부분은 이자 상환액을 갖다 소득 공제해서 좀 더 반영을 갖다 많이 시키는 쪽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 부분에 있어서도 소득 공제 한도를 좀 확대시켰고요. 그다음에 전통 시장이나 문화비 사용 금액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연말 그 근로소득자의 상당히 부담을 덜어주는 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를 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이제 띄는 것이 결혼과 출산, 그다음에 이제 양육, 육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국가의 굉장히 지원 부분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갖다가 1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10년간 5천만 원에 대해서 세 부분을 면제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혼양 한 2년씩 해서 4년 총 4년 안에서 혼인을 하는 데 대한 부부들에 있어서 1억 5천만 원씩 해서 아마 부부가 신혼부부가 되면은 3억까지 최대 그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장려금 대상이라고 해서 실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소득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을 갖다 정부에서 해주고 그 부분을 공제를 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대상자가 연간 소득 자체가 4천만 원인데 7천만 원까지 확대시키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도 확대했고 영유아 부분에 있어 사실은 양육하는 과정에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도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요건도 완화해서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상당히 지금 보면 서민이나 중산층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이나 지금 육아를 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쏟는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 개정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두 박사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생애주기, 결혼, 출산, 육아 이런 식의 이제 생애주기 케어 가운데서 무엇보다 이번 그 개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혼인에 따른 그 증여재산 공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에 개요는 설명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부분까지는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등등등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이클이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양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하나의 처음에 첫 스텝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결혼을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자기 직장도 든든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눈에 이제 띄는 것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해 준 겁니다. 정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양쪽 양가에서 다 받게 되면 1억 5천, 1억 5천이 받으면 3억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젊은 그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하게 되면 뭐 집을 사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 그렇다면 전세 아니면 보증부 월세 아니면 월세거든요. 그중에 전세라는 것도 정말 서울에서 전세 자금이 뭐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그 젊은 부부들이 월세 아니면 보증부 월세예요. 그럼 보증부 월세라도 그 보증금 걷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한 1, 2억, 2, 3억 가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자기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실제 그 목돈 자체가 없으면 시작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10년 동안 5천 해주던 거를 1억을 더 준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증여세 문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대부분. 1,000만 원인데 뭐 3%씩 이제 970만 원인데 정확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는 좀 우리 1억 5천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공제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명분은 조금은 생겼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것도 불공평하다. 왜 그건 해주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정말은 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은 지금까지 5천이었지만 만약 결혼할 때 1억씩 더 보태줬다 하더라도 이걸 찾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아마 가세관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건 어찌 보면 양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럼 굉장히 그건 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요게 이제 하도 그 주목을 받고 사실은 젊은 이제 직장인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 개정 내용에 보면 2024년부터 결혼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 전후 2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소급 적용 안 되고요. 네네. 이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네네. 거기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혼인 신고를 요즘에 결혼하자마자 잘 안 하는 부부들도 꽤 많아요. 네. 실제 주택 청약 이런 데서의 그 유리함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통한 하나의 페널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그리고 세제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제도가 결혼을 하면 더 불리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번에 말이 나온 것은 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은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이 내가 결혼을 해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세대, 2세대가 결혼하게 되면 5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네. 5년 내 처분 안 하면 1세대 2주택이 돼버려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내가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네네. 이런 것은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요즘 그 사실혼, 사실상 이제 혼인신고 없이 하는 사실혼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예. 요즘 이 각 방송에 보면 재혼 프로그램도 막 생기고 하는 이제 예. 세태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겠죠. 예. 그럼 재혼의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궁금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혼의 경우는 제가 아직 별 말은 없다고 보이지만 예. 이 재혼에 대해서 재혼하는 부분들이 보통 나이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기 때문에 네, 특별히 거기에 제재는 대해서 없는 걸로. 아니요. 네. 안 해줄 거로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재혼은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초혼에 대해서는 해주더라도 재혼에 대해서는 안 해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제가 Q&A를 봤거든요.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결혼에 거기에 대해 썼는지 안 썼는지 묻지 않겠다. 결혼 혼인 신고를 그러니까 자금 지으면서 내역은 묻지 않겠다. 마이너스 예, 2 플러스 2에서 그냥 그것만 쓰는 거지 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뭐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현재 입법자의 아마 의도라고. 행정력의 한계 이런 것도 있겠죠. 사실상 다 조사를 하기는 행정력의 어려운 한계도 있고 현실이. 지금까지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썼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이 이제 네.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혼에 대한 건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그 악용하는 경우 외에는 재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내에 바로 재혼하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바로 혜택 받고 아마 이런 식의 그 악용이 아니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청년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석은 안 나올지 네, 모르지만 재혼의 경우는 아마 좀 다르게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은.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혼을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는 사유는 정말 수백 다양하게 가지 많죠. 이유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걸로 우리가 어떤 결혼을 이끌어내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런 의구심이 있냐면 일부 이게 부자들 부모님께 물려받을 게 많이 있는 네. 그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층들은 뭐 별로 이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다시 한번 요즘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흙수저, 뭐 금수저 문제 네. 이제 그런 쪽에 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 자체가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까지 건드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현실에 좀 보다 부응하면서도 또 신혼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 주는데 굉장히 중점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도 일부 보면은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득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현실과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가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이제 거주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맞벌이가 아니고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들인데요. 지금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에서도 보면 개인당으로 어떤 결혼 전에 있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 자체가 5천만 원이라면은 사실은 부부 합산으로 할 경우는 7천만 원 이내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씩 각 부부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합치게 되면 1억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혜택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터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평균 결혼 비용 자체도 지금 3억 3천만 원이라는 저도 참 놀랐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나 이런 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직도 갈 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 혜택을 갖다가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넓혀가는 쪽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갖다 보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쪽으로 거칠 수도 있지만 또 내년 연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 아마 지금 검토되거나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저는 마지막 보완 작업 속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다. 네네. 근본적인 걸 다 한 술에 치유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저희가 인구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5,180만쯤 갔다가 이제 지금 줄기 네. 시작해서 5,100 작년 말에 5,170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 인구로 보면 4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4명의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4분이 이제 1분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구조에 있고, 그건 점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1대1 비율까지 이제 간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산, 결혼 이후에 출산, 육아, 또 양육, 부양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각종 그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이런 제도들도 많이 개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출산 장려금 뭐 하고 여기에 대한 혜택들을 여러 가지 현재 넓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 수준으로 4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그다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혜택들이 정말은 뭐 그런 혜택을 보온 측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 더 많이 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텍스에 대한 문제, 조세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회 인프라가 결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돼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젊은 층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자식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한국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둘이 부부가 즐기기 위해서 아기를 안 놓겠다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죠. 사회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어떤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한국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인구수가 당연히 비례하면 GDP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머리가 좋고 뭐 어떻고 하도 숫자가 줄어드는 데는 우리가 대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나 출산이나 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설령 여기에 대한 큰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입법자나 우리 정부가 시장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내야 된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효과가 정말 있을지는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 개인의 생애 주기, 결혼, 출산, 육아, 부양 등등 생애 주기에 맞춘 각종 맞춤형 제도들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개인 대상의 어떤 그런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K 콘텐츠라든지 바이오 분야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에 관련된 지원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개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소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면 세법 개정할 때마다 정말은 개인에 대한 세제에 대한 개선도 있지만 이 기업에 대한 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하나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이번에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이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시장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CMO나 뭐 CDMO 이런 말도 나오고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신약 개발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리스크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을 하나 얻어내려고 해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기업 가치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텍스 조세 쪽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한번 자꾸 그런 어떤 그 대시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R&D 예. 등등에도 투자해라. 예.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세제도 많이 개편이 굉장히 된 거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K 콘텐츠 뭐 영상 제작 이런 데에 대한 지원도 많더라고요. 아까 K 자료화면에도 콘텐츠도 예, 우리가 나왔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도 봤지만 네. 정말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그죠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은 이 K 컬처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도 그렇고 굉장히 그쪽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어떤 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 고부가 가치 사업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텍스 전략인데 우리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기업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경영자들 만나보면 뭐 중국이나 베트남 나갔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 승계 이거에 대한 증여세가 너무 높다 이런 현장 이제 맞습니다. 그 의견들이 불만들도 많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쇼어링 문제도 우리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은 우리가 리쇼어링을 한 지는 꽤 됐지만 정말은 정작 돌아오는 기업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그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해서 주는 혜택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하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실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용 유지 요건이나 요건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보는 줄 알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리쇼어링이 좀 나름대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나간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 문제였어요. 네, 네. 인건비가 싸니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싼 게 지금 현재 그쪽도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안 보더라도 이쪽에 돌아오는 혜택이 크다면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자꾸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을 큰 기업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예. 개인에 대한 부분, 산업적인 대한 부분과 함께 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도 많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부분도 담겨 있던데요. 네.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이제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들의 활동을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서민이거나 소득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나 정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 부분에 있어서 혜택 부분들이 보다 폭넓게 확산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2023년에 들어와서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3월 달에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서 각종 많은 그 방안들을 갖다 쏟아냈는데요. 그 부분들을 세제 부분에서 보완하는 내용들이 특히 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서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자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 공제에다가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사실 적용 대상의 주택이 기준 가격, 기준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5억 이하였다면 이것을 6억 이하로 대상 그 주택을 갖다 좀 확대시켰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환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정 금리로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거치식을 갖다 두느냐의 그 연결 고리에 따라서 사실은 공제 한도 부분도 300만 원에서 기존에 1,800만 원까지 이루어지던 것을 600만 원에서 최소한 600만 원의 혜택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실제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한 과세 특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사실은 이 임대소득과 관련돼서 부담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조금 그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 기간을 일부 연장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지출이 되었을 때 그 부분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을 갖다 기르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치료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쪽 등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진료비 등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한테 얼마나 이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지는 아직은 체감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반려인구들이 이제 많이 늘다 보니까 반려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같은 혜택들은 생활 속에 그래도 꽤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이제 주세 같은 경우 이게 생활 물가랑 밀접한 부분일 예. 것 같은데요. 주세를 5원, 10원 이렇게 이제 올려도 막상 현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인상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이면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1,000원, 막 심지어 2,000원 이렇게 막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세 인상 조건을 필요시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주세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세나 실은 우리가 주세, 담배세 우리가 애연가, 애주가들이 올리면 정말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또 조세 저항도 꽤 많아요. 저항 많아요. 나중에는 또 조용해지지만 처음에는 아주 시끄러운 그 쪽인데 일단 우리가 그 맥주, 탁주 쪽에 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한 이유는 물가 연동제를 하다 보니까 매년 물가 이제 변동률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하니까 물가 변동이 되면 어찌 보면 이쪽에서 이쪽 업종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인상에 대한 그 항목이 되니까 매년 자기들도 인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법정 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이 중간에서는 우리 예전에 부가가치세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지만 계속 10%로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매년 이게 변동되는 부분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했던 거고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그 시행령에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탄력세율은 정말 우리 세법 논리적으로는 탄력세율을 하더라도 실은 세법, 모법에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 이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돼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국회에서 안 하더라도 그렇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시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네, 그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이번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네. 어렵다 하는 가운데 더 걷어들이는 건 좀 맞지 않다. 네, 네. 이런 이제 기본 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그 연속선상인 것 같은데 네. 법인세율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뭐 가장 강력한 부동산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추가 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향후에 있어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기도 회복시켜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리거나 또 국민들에게 또 참여하는 쪽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적극적인 어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이 모두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맞추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법인이든 그리고 기업이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세수 결함이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욕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내가지고 보다 강력한 어떤 세제 부분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가운데 어쨌든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뭐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추경까지 추가 그 예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단호히 물리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쪽에 있어서 세수 부분에 대한 결함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때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기다린다면 예를 들어 1년 내지 2년 정도 기다릴 때는 지금의 감세 부분이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활력을 경기 활력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세수 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저는 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나라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되게 좀 열심히 잘 네.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네. 지방세라서 그건 8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어떤 조정이나 발표가 있을 예정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낙폭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격 부분에 대한 변동보다도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획득하거나 혹은 주택 부분을 갖다 처분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택 부분과 관련해서 양도세와 취득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서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마도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 대한민국 산업과 관련된 부분 등등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국회 법안 심사 파트너인 야당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안에 대해서 재검토하자 또 여러 수정안 등등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 있는데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영상 보고 나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제 개정을 하면서 감면 혜택 등을 많이 이제 주다 보니까 향후 5년 동안 3조 한 7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다 보면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실은 우리가 뭐 호황기든 불황기든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재정 건전성의 재정 준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하자는 거거든요. 원칙 없이 부채 채무를 많이 짊어지고 적게 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따라 올렸고 최근에 또 우리가 좀 덜 올리다 보니까 미국과 한미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경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작년에 13조, 올해 0.5조 정도의 감세 정책을 지금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0.5조는 이건 감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세수 중립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지금 뭐 감세를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400조 정도에서 0.5조면 그건 뭐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0.5%, 5%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중립적인 세수를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룬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법인세하고 이 부동산세를 최근에 건드리지 못한 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세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그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법인세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부동산세도 줄여야 되고 법인세도 인하하는 것이 현재 정부와 여당의 방향성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걸 너무 세수가 펑크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네. 이걸 지금 하기가 힘든 상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10%, 20%, 22, 네, 네. 25, 1%씩 내렸고 단계 줄이려다 못 줄였고. 네. 그런데 이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정말은 이번 정부와 전 정부가 네. 정말은 극렬하게 대립돼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받은 것은 정말은 현 정부가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부세 문제는 정말은 재산세와 성격이 동일한 세목을 국세에다 만들어 놓고 지방세 쪽으로 지방으로 돌리거든요. 또 이거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은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종부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문제들을 다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재산세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면 지금 올해 보면 가업 상속에 대한 증여세, 기업 승계. 그래서 저는 뭐 이 가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지금쯤 와서는 이제 기업이라는 말로 바꿀 때도 충분히 됐는데
지금 매출액이 뭐 5천억이고 지금 1조로 가려고 하는 판에 이걸 가업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은 정말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로 바꾸고 거기에 걸맞게끔 조세 정책을 써가야 네.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은 그 지금 그 기업 승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네. 이 부분은 조세가 풀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업종도 보면 중분류에서 대분류 갔다고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지만 저는 대볼 땐 완전히 풀어야 된다. 네. 대분류도 아니고 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업들이 변신하는 걸 보면 아주 겁나게 변신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뭡니까 카메라 필름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로 바뀌는 그렇죠. 판에 네네. 지금 우리가 못 바뀌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살려고 바꾸고 거기에서 만약 고부가치가 생긴다면 네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할 텐데 그걸 왜 규제를 하는지 네네. 전 모르겠거든요. 선제적으로 바꿔주지 못하더라도 뒤에서라도 맞춰서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가야 된다. 소분류 됐다 보니까 주분류, 중분류 바꿔주고 네네. 올해는 대분류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중분류에서 바로 풀어줘도 된다. 전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재정 건전성 우려에 이어서 네. 또 뭐가 있냐면 수출이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또 국내 소비도 또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순환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경제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 국가 부채, 네. 가계 부채 문제도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국가 부채도 계속 이제 심각하게 얘기가 왔는데 그러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면 결국 증세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것으로 또 기업들의 투자를 갖다 확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욱더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에 있어서는 세금을 더 정세를 통해서 많이 거두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정부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에 재무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당장의 정세보다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서 지금의 어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반적인 파이를 키운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2, 3년 안에 세수 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호한 결심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이제 70여 가지가 대분류로 봐도 70여 가지가 넘는 분야의 그 세제 개편을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엑기스를 뽑아서 이렇게 다뤄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 아쉬운 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일관성 있게 이 상증세 부분하고 이제 법인세 부분을 우리가 손을 못 댄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손을 봤지만 그거는 굉장히 정말 정치적인 어떤 타협에 의한 그런 소산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인세의 개선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상속증여세 문제도 이번에 유산취득세 문제도 뭐 실제로 많이 거론이 됐지만 실제 도입을 못했고 네. 지금 이제 가업 기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문제 조금 건드렸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평균이 한 26%인데 대한민국이 50%로 두 번째더라고요. 두 세계에서. 번째인데 실제로는 1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본이 55%, 우리가 50%인데 네. 우리가 이제 최대 주주 할증이 되면 네. 20%가 돼서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올 땐 60%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상속증여세 문제는 정말은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자본이득세로 가는 것이다. 자본이득세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증세는 못하고 이 감세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동시에 우리가 불필요한 조세 지출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그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과세 공제 감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특법에 만들어지면 대부분 일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부분 연장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정말은 뭐 이렇게 약하게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불필요한 조세 지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아까 네. 우리 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인데요. 네.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면 거기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아주 단기적으로만 봐서 세율이 떨어지면 뭐 어떻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여기도 처음에 세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하다 보면. 네네.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 네네. 세수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좀 강폭의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네. 그래야 성공한다 이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아쉽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내년에 어떤 아마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은 그쪽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되는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응능주의 또 응익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납세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당연히 이익이 있는 만큼의 그 조세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되는 세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거의 그도 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국민들이 4, 5년 만에 지금 주택 부분과 관련돼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부담이 지나치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정부 하에서 또 지금 국회에서 그 부분이 조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그 부분은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거품들을 단순히 가격 부분에 대한 거품뿐만 아니라 제도상에 있어서의 세제와 관련되는 거품도 걷어내는 쪽으로 이 부분들이 정비가 되었으면 조속히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아마 쏙쏙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말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생산성도 또 떨어지고 여러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